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죠.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시원한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하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휴대전화 열람한 담임? 문제 없나? 케이크 훔치고 노동청에 신고한 알바생. 케이크를 훔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했네요. 인터넷상의 악플, 법적 대응은? 근친혼 취소 기준은?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전에 입법 공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행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은 주요된 내용은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관한 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요. 예. 또 그 적용 대상을 종전의 자동차로부터 건설기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기존에 개정된 것에 발맞추어 해당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범위에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 그 기본적인 골자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일 텐데요. 그 위반이 의외로 쉽게 발생하나 보네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겠습니다만 공장 배출가스나 자동차 매연처럼 일상 속에서도 오염원이 이 법을 쉽게 어기게 만들고 또 그것이 곧 막대한 벌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굳이 기업에 한정하지 네. 않고요. 자동차 매연 조작이나 불법 소각 시에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이럴 때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엇인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대기환경보전법, 즉 공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법률이라고 봐야죠. 특히 이 법령은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된 목적은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적용 대상 범위는 비단 산업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차량 배출에까지 포괄하여서 적용이 됩니다. 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단순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부터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 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이제 상위법
아래에는 이제 시행령이 있게 마련인데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이 부분의 세부 규정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법 실행의 구체적 틀을 제시하는 거죠. 즉 법률의 세부 규정을 기재하는 것인데요. 예. 일단 배출 기준 설정에 관하여 각 물질별로 허용 한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했습니다. 예. 또한 의무 보고 체계에 관하여 오염 측정 결과를 이제는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보고 체계를 확립하였고요. 또한 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특수 규제, 즉 지역별 강화 조치를 규제했는데요. 예. 이러한 시행령을 어길 때에는 대기환경보전 법률 위반으로 직행하게 되며 그에 따른 행정 제재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행령 아래에는 이제 시행 규칙이 있고 이번에 이 시행 규칙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으로 개정이 된 건데요. 이 실무에서는 그렇다면 이 시행 규칙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예, 이 시행 규칙은 일상 운영에 세밀한 지침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시설 기준 준수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방지 설비의 설치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허가를 득하기 위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신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환경평가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방지하려면 해당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최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은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나 허가 과정이나 감시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이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 보네요. 자, 그렇다면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시에 과태료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여느 행정법규가 그러하듯 이 법 또한 과태료는 위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가벼운 위반에 그친다면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이겠지만 만약 그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이른다면 5천만 원 초과 혹은 업체의 운영 중단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예.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죠. 또한 법적인 처벌도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응당 형사 책임 발생할 수 있고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물론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명성에 대한 하락을 초래합니다. 오염원을 방출한 오염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죠. 예. 무엇보다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네, 심각한 경우에는 뭐 산업체의 운영 중단이나 또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과다 이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거의에게 벌금을 낸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상시적으로 제작 현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월 설비를 루틴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설비 점검을 매월 예.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을 상시화시키셔야 하고 또한 인력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죠. 환경 중수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인력에 대한 교육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에코기술 도입으로 혁신 투자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른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사업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더욱더 강화됐다. 그 방안으로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 이달의 법령으로 저희가 함께 짚어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의 무료의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연결되어 있으면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안녕하세요. 딸을 예. 둔 엄마인데요. 예. 일은 지지난주 금요일쯤에 있었던 건데 예. 아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상대편 아이 말만 듣고 사과하게끔 시키더니 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이 핸드폰을 선생님이 달라는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예. 그 이유도 사실 다른 담당 선생님께서 각 반마다 한 3명 정도 뭐 영상이나 그런 걸 촬영해서 아마 학교에서 쓰시려고 하셨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사진 찍는 걸 그 반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한 아이가 자기 사진 찍었다 뭐 몰카범처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예. 너가 이럴수록에 너는 더 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중1 여자아이는 보통 자기 뭐 신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진 뭐 그 카메라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저희- 사생활이 다 저장이 되어 네.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부모인 저희도 함부로 알 걸 보지 않는 상황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막 극도로 긴장 상태에 뭐 이렇게 좀 그 공황 상태 같은 게 왔나 봐요. 예.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제가 보여드리겠다. 아이들 찍은 걸 보여드리겠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으라고 계속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 옆에 또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들도 서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막 힘이 드니까 울음이 터졌나 봐요. 근데 예.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울다가 손발이 오그라들고 입이 막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아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그게 공황 상태가 됐거나 네, 트라우마를 네. 겪게 네. 되면서 조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네, 신체적으로도 조금 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말씀해 주신 상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 따님이 중학교 1학년이신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뭔가 그 뭐 사진을 찍으라는 요청이 어떤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있어가지고 네네. 사진을 찍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것을 오해를 하거나 다소 그랬던 이제 다른 학생이 좀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 지금 그 따님의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오셔가지고는 다짜고짜 이제 핸드폰을 내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시면서 사생활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그 핸드폰을 모두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네네. 그 얘기 맞으실까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너무 또 충격도 받고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이 또 드러나는 거고 어떤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맞아요. 다른 선생님의 어떤 요청을 받고 이제 공적인 임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리고 오인도 받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도 오인을 받아서 조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아이가 혼자서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못 믿고 다른 아이한테 그 확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 아이가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그 핸드폰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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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상황에서 뭐 학교에서의 어떤 어떤 뭐 교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교감 선생님, 예.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아이를 안정을 시키지도 않는 상태에서 더 아이는 이미 지쳐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테니 선생님 제발 그냥 끝내면 안 될까요? 그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예. 힘들어서 한 2시간가량을 그렇게 음. 앉혀놓고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이 보고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예. 그게 어른으로서 애가 정말 이상한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급 상황인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교감 선생님 있는 곳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아이가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아이의 상태가 그럴 때 선생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왔는데 그날 아이는 와서 선생님이 불렀는데 자기 합리화 하시면서 계속 그 이유만 내가 너한테 했던 거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본인이 더 힘들었다고 하고 교감 선생님은
좀 이게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발을 빼시더라고요. 본인은 나서지 않고 이제 좀 방관하시고 선생- 책임 담임 회피하시는 선생님하고 예, 학부모하고 그런 모습 알아서 보이셔서 해결하라는 예.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부분, 그 선생님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은 하셨어요. 교감 선생님도. 그러면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건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더 중요하죠 라고 말은 계속 꺼내시면서 예. 정말 아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는 학교 다니는 게 힘든데 그래도 이제 좀 선생님하고 부딪힘만 없고 눈 맞춤이 안 생기기만 하면 좀 낫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담임이다 보니 사실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서 예. 지금 다니고는 있지만 거의 선생님을 보지는 않고 있다고. 그냥 선생님 들어오시거나 뭐 그런 수업 시간에도 경직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많이 빨리 뛴다고 계속 그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병원도 다니고 아이 진정을 시키고 밤에 약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공포스럽고 약까지 무서운 드신 게 것이고 많아져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담임 선생님과 분리 조치를 좀 취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측에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른 네, 어떤 네, 네. 법적 대응을 어떤 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네.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옆에 황미옥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어머님뿐만 아니라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어머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그 학대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했던 행동들은 모든 학생들은 아동의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예전처럼 아이를 때린다거나 그런 것만 학대가 아니라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방법이 부적절했다면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해당한다면 이 교사에 대한 어떤 형사처벌은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적 조치는 가능한지 아마 그 부분이 답답하실 건데요. 네네. 일단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학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많은 그 학대 행위 사안에 관하여 1심은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을 했을 때 1심은 학대가 아니다, 2심은 학대가 맞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 사건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자 대법원이 제시를 하건대 이 정도의 이름 학대 행위다라고 설시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안마다 판단자마다 다른 기준을 내릴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데 사안을 좀 들여다봤을 때 이 교사분은 부적절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즉 다른 교사의 지시를 받아서 아이가 정당하게 촬영을 하고 있었고 아마 추정컨대 담임 교사는 찍지 말아주세요. 저 친구가 몰카 찍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황급하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몰카, 불법 촬영 이런 쪽을 속단한 나머지 학생에게 과잉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변호사와의 개인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지 실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벌에 대한 판단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세요. 네. 근데 선생님 정말 그 상대방 아이가 제 몰카 찍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정도의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신 거라면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할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상대방 아이도 제가 내 사진 찍었어요. 단순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손바닥을 딱 피시면서 정말 팔하고 기억대로 딱 꺾어지시면서 처음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놓으라고 그냥 몸짓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다. 우리 반 아이들 찍은 부분을 다 보여드리겠다라고 그 화면을 이렇게 얼굴에다 갖다 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럴수록 더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가 뭔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못 믿었게 뭐 미운 구석이 박혔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그냥 편안한 말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사건이 되게 저희는 얘를 왜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 전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럴 수 있어 아니야 1학년은 잘 그냥 보내자라는 걸로 지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가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입게 만드신 거라서 이분이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 생각에서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사실 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주변에 지영이하고 그렇게 많이 친한 것도 아닌 친구들 역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는 뭐 이렇게 해라, 저 아이한테 저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태도가 정말 좋지가 않구나. 이 선생님으로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아이한테 또 뭐래도 어쨌든 돌려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상황을 만들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일단 학교 활동 범위 내라고 하면 대법원은 최근 이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학교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교육 활동은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혹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나 신체적 감수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또한 반복적이었는지 등등을 판단해서 교육활동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처벌을 내리는 과정인데 일단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부모님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와 해당 절차를 밟았을 때 실제로 그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를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을 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이죠. 예, 찾아가셔서 엄연히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표적으로 교사분이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학대 행위를 했다면은 일반 다른 사람들이 학대 행위를 한 것보다는 더 가중해서 2분의 1 이상을 처벌하고 있어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런 점 본다면은 일단 부모님이 보았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정서적 학대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판단 드신다면 해당 교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고다, 고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사건이 의율되면 수사기관도 쉽게 판단 못합니다. 즉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급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기관인데요. 과연 이러한 행위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동학대 판단위원회가 열리고 판단을 다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판단을 거쳐서 학대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교사를 처벌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머님이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를 원하신다고 하면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보전 이렇게 줄여서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기관에게 교사의 분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담임교사는 지금 어머님 따님의 한 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당장 담임인 분리 조치되거나 교사가 교체가 돼버린다면은 이해하시겠지만 다른 학생들의 또 피해가 교육의 연속성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학대 행위로 우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황도 있으셨던 걸로 보이고 심지어 주변 학생들도 비슷한 이야기에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식의 학대 행위 처벌을 요구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고
이 과정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납득은 하시고 각오한다, 각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절차에 대한 어느 정도 각오는 좀 되어 있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 정도만 알더라도 일단은 어떤 기관에 가서 저희가 예. 좀 알아봐야 될지도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저희 아이가 좀 지금은 어쨌든 굳건하게 잘 다니고 있어서 그 한 가지 좀 첨언 드리자면 그 대법원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머님 말씀 주신 내용, 즉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부정적 태도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혹은 교육상의 필요에 의한 온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에는 담임교사가 비단 본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따님에 대해서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이고 부정적 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보여서 절차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말을 아낀다고 하죠. 진술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일반적이니 시작하기 전에 미리부터 증언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하시다라고 좀 말씀 조언드립니다. 예, 상담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아무래도 지금 오늘 상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선생님의 태도가 아이에게 있어서 좀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런 친구분들이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좀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을 때 막상 또 조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잘 좀 뭐 녹취라든지 아니면 진술서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좀 잘 갖추고 있으시면은 뭐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정서적 학대에 이제 대응하셔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그 다음 절차로 나아가실 때 좀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따님이 혹시 뭐 그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시고 힘드시다고 하시니 병원 같은 데는 다니셔서 혹시 뭐 약이나 아니면 치료 같은 거는 받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상담을, 그러니까 1학기 때 처음에 담임 선생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아이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미흡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조금 그 사인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좀 잘 융화할 수 있게 좀 지켜봐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몇 번 통화를 해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서 마치 다른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힘들게 하는 그 다른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아이를 대변하듯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좀 이제 더 이상 뭔가 아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저희가 집에서 그냥 아이 지도만 하면서 있었는데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쌓이고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부모인 저가 봤을 때 저희 자녀를 보는 거 말고 해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 애가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우울감이나 공황장애 증상까지도 보인다라는 소견까지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의 매주 가서 상담을 받고 오는데 거기 선생님 역시 다 서류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본인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억울함이나 힘든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얘가 울다가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도 이거는 그 누군가가 잘못한 거래. 엄마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이 편해.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만 이제 괜찮아지게끔 집에서 그냥 관리를 하는 입장으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약이 하나가 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녁에 이제 애가 너무 불안해해서 저희 방에 와서 주로 이제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녁에 먹는 약도 하나가 늘고 해가지고 전 되게 많이 이제 아빠하고
속상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군요. 어떤 게 맞을지 그냥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한 억울함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가 맞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병원 이제 다니시고 하시는 네.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들도 나중에는 좀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경찰 신고 단계에서 잘 넘어가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신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뭐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 좀 잘 챙겨서 네. 뭐 무엇보다도 따님한테 가장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맞아요. 예. 그렇게 의사결정 하시는데 오늘 그 상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담임교사로부터 좀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당해와서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이걸 판단받기가 뭐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어느 예. 정도가 좀 되어야지 좀 학대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매체에서 접하는 굉장히 심각한 예.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 여부에 대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 특히 정서적 학대가 굉장히 어렵죠. 예.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고 어디까지가 훈육과 교육 목적 범위냐 이런 예. 부분은 방법과 수단과 목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예.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변호사님의 조언,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 될지 저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매장 CCTV를 확인하던 중 마감 근무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이 케이크를 포장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날 정산해 보니까 계산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케이크를 포장해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은 보통 10,000원 정도인데요. 결국 저는 그동안 가져간 케이크 값을 월급에서 제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며 말한 뒤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가져간 케이크 값, 월급에서 제하면 불법인가요? 출근하지 않는 근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CCTV를 보면서 엄청 기분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도 하지 않고 케이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예. 일단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예. 가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죄명에 관하여서는 조금 우유를 달리할 수 있는데 예. 해당 케이크가 사장님 범주에 있는지 혹은 아르바이트생의 일시 점유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인 경우는 업무상 횡령으로 좀 우율하는 편인 예. 걸로 보입니다. 단순 횡령죄라고 하면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라면 더 가중 처벌되고 예. 있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물론 법정형에 따라서 모든 피혐의자가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볍지 않은 죄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케이크를 보관하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무단으로 가져간 케이크 값을 이제 월급에서 제한다. 사실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나의 손해를 가장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길 것 같아요, 동인들이. 그 경우에 좀 불법 행위나 뭐 위법성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민법에서는
너의 채무, 나의 채무, 너의 채권, 나의 채권 서로 상계하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간편한 계산이겠습니다마는 민법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예. 아르바이트생이 상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임금으로 상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예. 통상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임금을 함부로 상계한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예. 있죠.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가 임금 채권으로서, 임금 채무로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만은 본건과 같이 임금이 뭐 초과 지급되었다거나 혹은 임금 조정이나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의 합리적인 범위라고 네. 하면 이런 부분은 상계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근데 사건과 같이 과연 이 케이크가 없어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무단 출근하지 않는데 언제부터 해고라고 보고 언제부터 고용관계 유지된다고 예. 볼지 좀 범주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함부로 이것을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뭐 실제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진짜 한다면 상담자님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실제로 그 노동청 신고건을 봤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가 서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단순 미지급의 사정만으로 처벌로 보지는 않는 걸로 예.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내가 당장 받아야 되는 가장 예민한 임금을 못 받으니까 홧김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통상적인 횡령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 측이 이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임금 선 지급하시고 아울러 피해 보셨던 그 재산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의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증거가 참 중요할 텐데요. 이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CCTV에 케이크를 가져가는 모습은 이제 촬영이 된 상황입니다. 녹화가 된 상황인데요. 경찰에 뭐 바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이상 신고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아마 추정컨대 서로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그 문제되었던 근로자 측과 논의를 좀 하시고요. 나 역시 당신에 대한 횡령죄책, 절도죄책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정산하자는 제안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이 전면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라면 그때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산하자, 서로 정산을 한번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편이 좀 깔끔해 보이긴 하겠네요. 근데 직원이 지금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 통보하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 임금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점까지를 근로관계 유지 상태라고 보고 언제부터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지가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일부 판례에서는 무단결근 3일이 이어졌을 때에는 사업주의 해고도 정당하다, 즉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결례도 있었던 점을 참작한다면 대략 한 3일 정도의 기간 정도는 상대 측에게 복귀 의사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무단결근, 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결근 상태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맞지요. 이런 부분 감안하여서 임금을 책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근로자를 해고한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면 취업규칙 등의 정한 절차와 방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또 그 근로자들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번 사연처럼 범죄 행위 그리고 근로 문제가 동시에 얽힌 경우에 경찰청과 노동청 중에 어디부터 신고하는 편이 좀 좋을까요? 예,
뭐 자주 있는 일이죠.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삼겠다라는 것인데 일단 협상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미지급 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서로가 의율해야 될 기관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예방을 하려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좀 어떤 절차나 공지를 마련해 두는 편이 좋을까요? 네.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되었다라고는 합니다만 이런 사안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근로관계는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라면 취업규칙 등의 뭐 해고 사유나 혹은 업무 도중의 문제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고용한 알바생이 케이크를 매일같이 이렇게 훔쳐가서 고민인 분의 사연을 저희가 들어보고 또 해결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꽤 되는데요. 그렇군요. 보통 제가 먹고 입고 노는 것 위주의 일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인터넷이나 유튜브 채널에 저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법적 대응을 고민 중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신과 약도 처방받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엔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악플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과거에는 연예인들만 악플 피해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는데 요즘에는 하다못해 대학교 동창 혹은 같은 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도 해당 SNS에 악성 댓글을 남겨서 주변인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고소로 비화되는 사건들을 본다면 이제 뭐 유명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악플 피해에 있어서는 뭐 유명인과 일반인의 뭐 차이가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죠. 예. 예. 많은 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인터넷 댓글을 통한 사실 적시 또 그것이 명예훼손까지 이르렀다면 응당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허위 사실만 처벌한 나라가 아니죠.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국가에 속하는데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인 경우에는 그 해당 적시된 대상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보죠.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집 음식이 맛이 없었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개인 감정을 담아서 다른 고객들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정도의 어느 정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탈락되어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댓글을 봤어요. 너무 기분은 나빠요.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또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일단 사실을 적시했냐 아니냐인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것은 어떤 명예적 감정에 대한 비하적 발언이겠죠. 혹은 욕설에까지 이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욕설적 발언이나 비하적 발언에 이른다면 모욕죄로 처벌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비평인데 좀 기분은 나쁘지만 처벌에 이르지 않을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주변 사람들도 조심하라는 취지 그런 취지라고 하면 명예훼손도 모욕죄도 처벌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이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이 실제로 고소가 되었다 하면 사실 사건 담당하는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깔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적시된 행위나 일시 내용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소하시는 분은 일단 피해 사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화면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그 내용 중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허위인지 구체적 진실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예, 이렇게 댓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의 사연을 저희가 들어봤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고민 함께 만나보시죠. 남편과는 러닝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고요. 성격도 비슷하고 잘 맞으셔서 신기하시기만 하셨고, 그게 신기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복하게 스몰 웨딩 했고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게 하셨는데요. 근데 상상조차 못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육촌 오빠라는 걸요. 가끔 연락하던 사촌 오빠에게서 결혼 소식을 전하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본가 성씨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족보를 확인했는데 저희는 같은 집안 정확히 육촌 관계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혼란스러우셨겠죠. 부모님이 크게 놀라시면서 법적으로 안 된다, 이상한 관계다 라면서 혼인을 되돌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미 4년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뭐 친척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 육촌 관계는 사실 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이 경우에 참 우리나라 민법이 친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부터 금지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논의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앞부터 촉발된 사건이 있었죠. 육촌 여동생과 혼인을 한 이후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한 소아과 의사로부터 본건이 촉발되었는데요. 결국은 과연 민법상 8촌 이내 혼인을 금한다라는 규정과 만일 8촌 이내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은 무효라는 규정은 헌법이 합치하는가 불합치하는가 쟁점이 뜨겁게 타올랐는데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헌이다. 하지만 금지된 혼인이라 하여 일괄적으로 무효라고 본 민법 815조 제2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다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는 그해 12월 마지막까지는 입법 시한을 주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의 공백 상태인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딱히 무효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혼인이 무효로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혼인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기재가 좀 중요할 텐데요. 상세 증명서를 떼게 되면 그 혼인관계가 정정되었다라고 해서 기존 혼인관계는 삭선이 그어지고요. 혼인무효 판결 확정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상담 주신 분이 이 혼인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육촌 정도의 관계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8촌 이내의 혼인이 금지되는 건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취소인가? 이건 입법자의 결단인데 현재로서는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도저히 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부모님의 의견이 맞다라고 보신다면 대체 입법 마련까지 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지금은 혼인무효 소송 제기해도 재판부가 딱히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마냥 판단을 보류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조금은 뭐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리를 일단 드리면 지금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혼인 무효 범주가 많이 넓은 건 맞죠? 다른 해외 근친혼 금지 법안에 비교하더라도요. 일단은 혼인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배우자분과 가족분들과 논의를 해보시고요. 혼인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 제기 혹은 제기하기 전에 대체 입법 마련 시한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육촌 지간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분이 결혼을 했고 이제 4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직까지 입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변호사님의 마지막 조언까지 저희가 이 사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 말고 저희 방송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